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얼마나 지났을까. 가까스로 의식이 깨어난 그는 온몸이 흥건하게 젖은 채 싸늘한 취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바닥에도 물이 질컥했다. 그는 정신이 돌아오기는 했으나 허리를 펴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허구리에 통증이 몰려오면서 오한이 엄습해왔다. 달그락달그락 위아래 턱이 떨렸다. 그는 온몸을 떨며 어둠이 쌓이는 취조실 바닥에 젖은 걸레처럼 그대로 나자빠져 있었다. 컹컹 기침이 쏟아졌다. 기침을 할 때마다 송곳으로 허구리를 쿡쿡 찔러대는 것 같았다. 통증과 오한과 조갈증이 겹쳐 정신이 혼몽해졌다. 뜨거운 물 한 모금이 목숨처럼 간절했다. 몸을 녹여줄 따뜻한 불과 물의 소중함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깨달았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생명의 가치와 그 존엄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많은 동포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싶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 꽉 차오르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차례 어머니를 외쳐 불렀다. 그 순간에도 강석원은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다. 양만석은 연신 신음을 토해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어금니를 앙다물었으나 턱의 떨림은 더욱 실금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양만성은 희미해진 의식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취조실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졌다. 누구인가 그의 양 어깨 죽지를 잡아 질질 끌더니 벽에 등을 기댈 수 있게 앉혀주었다. 그곳은 바닥에서 물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담요로 그를 덮어주며 말했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눈을 떠보니 정도환의 형이었다. 따뜻한 물 한 잔만. 양만석이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정도환의 형을 보며 물었다. 그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뜨거운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양만석은 등을 고추 세우고 앉으려다 통증 때문에 헉 소리를 내며 허리를 꺾고 말았다. 정도환의 형이 그를 안아 일으키더니 물잔을 입에 가져다 대주었다. 양만석은 뜨거운 물을 후루루 들이켰다. 목구멍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자 몸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으로 물잔을 움켜쥐고 뜨거운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 나서 긴 숨을 몰아쉬었다. 막힌 숨구멍이 바늘귀만큼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살아나갈 수가 없을 거요. 그러니 살고 싶으면 광주를 떠나겠다고 하세요. 일단 살고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도환의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군은 양만석이 눈에 힘을 주고 정도환의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강군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백을? 선생님한테 갔다가 책상 위에 있는 독립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복사했답니다. 우리 집에서요. 그 말에 양만석은 다시 긴 숨을 내쉬었다. 최근에 강석원이 금성관으로 그를 찾아온 일은 없었다. 강석원 역시 청년회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시 강석원은 청년회에서 복사된 것을 입수했을 터인데도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이리라. 뜨거운 물 한 잔으로 몸을 덮이고 담요를 뒤집었으니 조금은 오한이 점차 사그라지는 듯했다. 정도환 형의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허구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숨을 쉴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더욱이 기침을 할 때는 옆구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비명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양만석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다시 오한이 몰려오면서 몸이 쩔쩔 끓었다. 깊은 밤 그의 신음소리가 취조실 밖까지 흘러나갔다. 신음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양만석은 새벽녘에야 싸늘한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얼핏 잠이 들었다. 밖의 소라운스러움에 힘겹게 눈을 뜬 그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앉으려다가 팔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맥없이 옆으로 허물어지고 말았다. 아침 햇살이 손바닥만한 창으로 파도치듯 밀려 들어왔다. 그는 햇살에 눈이 부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더니 정복 차림의 순사 2명이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 힘이 빠져 혼자서 똑바로 설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양만석을 부축하여 취조실 밖으로 나갔다. 양만석은 강석원의 비명이 들려왔던 옆방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어 서려고 했으나 그를 양쪽에서 부축한 순사가 그대로 끌고 지나치는 바람에 복도를 빠져나가는 동안 내내 뒤를 돌아다 보았다. 2명의 순사는 양만석을 부축한 채 경찰부 건물 밖으로 나왔다. 햇살은 눈이 부셨으나 바람이 쌀쌀했다. 석방이요, 집으로 가시오. 2명의 순사가 경찰부 정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는 바람에 양만석은 땅바닥에 비척비척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마금례와 조군이 달려와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그는 신음을 토하면서 반사적으로 옆구리에 손이 갔다. 2 사람의 부축을 받고 경찰부 정문 앞에 대기시켜 놓은 택시에 오른 후에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짚으며 신음을 삼켰다. 아이고, 시상은아, 생일.
그 사람을 어찌 있기 요렇게럼 초주검이 되었을까. 우선 병원으로 가야 시겠네. 옆에 앉은 마금니가 언짢은 표정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며 탄식했다. 괜찮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양만석은 애써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아까 참에 본 게 옆구리를 다친 것 같던디 병원에 안 가도 될까? 그냥 따뜻한 방에 좀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으로 가서 조리를 하더라고. 조구나 집에 도착하는 대로 먼저 선생님 방에 군불부터 지피거라. 마금예는 그러면서 손수건으로 양만석의 얼굴을 구석구석 닦아주었다. 그녀는 입술이 터져 생긴 피딱지를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눈 큰 형사가 머리에 발길질을 할 때 피하려다가 맞은 상처였다. 각별한 온정에 울컥해진 그는 고개를 돌리고 촉촉해진 눈으로 마금예를 보았다. 그는 눈빛으로 무언의 고마움을 표시했다. 석방할 수 있게 된 것이 마금예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풀려나올 수 없었으리라 싶었다. 금성간에 도착한 양만석은 옷부터 갈아입고 자리에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날이 어두워서야 온몸이 땀벌창이 되어 눈을 떴다. 군부를 얼마나 지폈는지 방이 쩔쩔 끓었다. 그는 눈을 뜬 채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깜깜한 방에 누워 있었다. 취조실에서의 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져 여러 차례 진저리를 쳤다. 아직 밤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지 영산원에서 북창구 장단에 기생들의 자지러지는 듯한 노랫가락 소리가 들려왔다. 기생의 노랫소리가 아득히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때 문득 노랫가락 소리와 함께 강석원의 비명이 놀이를 헤집고 들어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강석원이 어찌 되었는지 걱정이 되어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자의에 의해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했다는 것을 자백했다면 쉽게 풀려날 수 없으리라 싶었다. 양만석은 비척거리며 문 밖으로 나가 툇마루에 앉았다. 옆구리가 칼에 찔린 것처럼 뜨끔하더니 이내 가라앉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땀에 젖은 몸을 식혀주었다. 땀이 식자 온몸이 선뜻거렸다. 그는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툇마루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 금성관 용마루 위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다. 처음에는 그 별 하나만 보였던 것이 오랫동안 쳐다보니 깜깜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흩어져 저마다 희미하게나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깜깜한 밤 별들의 반짝거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별들이 그에게 무엇라고 계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일어나셨구먼. 몸은 좀 어때요? 어둠 속에서 마금예가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짚고 일어섰다. 마금예의 손에 소반이 들려 있었다. 약 드시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쟁반에 약사발을 받쳐들고 별채 토마루로 다가온 마금례가 말했다. 아마도 약을 다려놓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양만석은 마금례의 지극정성에 눈물 겹도록 고마운 정을 느꼈다. 그는 마금례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앙다물고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의원이 이 약 묻고 땀을 푹 빼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하더만. 마금례가 두 손으로 약사발을 들어 양만석의 코앞으로 바짝 들이밀었다. 그는 약사발을 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너무 써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졌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양만석이 얼굴을 펴고 마금례를 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광주를 떠난다는 조건부로다가 석방시켜준다고 하던디. 그건 안 됩니다. 절대 광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주로 돌아가서 몸조리 할 동안만이라도 조금 있다가 다시 오면 안 될까? 나주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양만석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마금례는 그가 무엇 때문에 한사코 나주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었다. 나주 사람들 중에서 그의 처가 쪽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양만석이가 노비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말했는데도 왜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했다. 아니면 마금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흠연 광주에 있는 동안에는 당분간이라도 홍학간에는 나가지 말어. 내가 노경부한테 사정을 해볼 텐께. 양만석은 마금례의 입에서 노경부라는 말이 나오자 섬뜩한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노경부라면 혹시 그를 고문하던 그 눈이 큰 조선 형사가 아닌가 싶어서다. 그녀가 말하는 노경부는 바로 고등계 노주봉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주봉은 경부보였으나 마금례는 그를 경부라고 불렀다. 그 사람을 아셔요? 노경부? 알제. 그 양반이 양선생 담당이요. 하면 나를 고문했던 형사가 바로 노주봉이라는 그 악질 형사란 말입니까? 양만석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이며 물었다. 그는 마금례가 그 악질 형사를 그 양반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더욱 화가 나고 놀라웠다. 그래도 그 양반이 양 선생을 석방시켜준 거요. 양만석은 앉은 채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취조실에서 그에게 발길질을 하고 거꾸로 매달아 콧구멍으로 고춧가루 물을 들이붓던 야차 같은 형사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다.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왔던 강석원의 비명소리가 생가슴 후비듯 했다. 혹시 제자는 어찌 되었는지 노경부한테 못 들었어요? 양만석은 강석원을 걱정하고 있었다. 마금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 부탁 좀 하면 안 될까요? 강석원이라는 청년학원 학생 말입니다. 양 선생 코가 석자요. 시방 딴 사람 걱정을 처진감.
마금례는 강석원의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했다. 부탁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양만석이 매달리듯 간청을 하자 마금례는 난감해하는 얼굴로 거푸 입맛을 쩝쩝 다셔댔다. 내일 저녁에 노경부가 영산원에 오기로 했으니께 한번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양만석은 그때서야 얼굴을 펴고 거듭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 모양새가 이상하게 보였는지 마금례는 어깨를 들먹이며 쿡쿡 웃기까지 했다. 그만 자리에 누워서 입을 덮고 땀을 쭉 빼. 마금례는 손바닥으로 방을 짚어보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양만석은 나흘 만에야 홍학관 청년학원에 나가기 위해 양복을 갈아입었다. 전날 강석봉과 지용수가 금성관으로 찾아와서 몸조리를 더 하라고 당부하고 갔으나 그는 청년학원 일이 궁금해서 방구석에 죽치고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침 그날은 강석원이 풀려날 것 같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홍학관에 나가보고 싶었다. 강석원은 독립신문 기사 복사에 대해 끝까지 자기 독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여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불똥이 청년회로 튀지는 않게 되었다. 양만석이 청년학원에 나가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었다.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서 교실 안의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배움에 목마른 얼굴에 눈빛이 떼록떼록 살아있는 학생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지금 이 학생들은 가난하고 무지하지만 언젠가는 광복의 횃불을 밝힐 민족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 중에서 강석원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것이 마음 아팠다. 그러고 보니 정도환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정도환 오늘 안 나왔어? 양만석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정도환을 찾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정도환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이 행여 강석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오늘 청년학원에 나오면 정도환을 만나 형에 대한 고마움을 말해주고 싶었다. 정도환은 이틀째 학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석원의 친구 김기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양만석은 정도환의 결석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고 수업을 시작했다. 그날 수업은 고구려의 건국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업이 끝나자 양만석은 김기권을 조용히 불러 정도환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다. 학생들이 이번에 선생님이랑 석원이가 경찰부에 붙들려 간 것은 정도환이가 고자질했기 때문이라고들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김기권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김기권 역시 정도환을 의심하고 있는 듯 했다. 정도환은 잘못이 없네. 그 형이 나를 도와주었어. 양만석은 오해를 받은 정도환이 걱정되었다. 그는 자신이 수업 시간에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경찰부에 붙들려 간 것이 아니라 안광철의 편지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리고 그 발단은 강석원이 독립신문 기사 내용을 복사한 것 때문이라는 것도, 물론 강석원이 어떤 경로로
그것을 입수했고 그가 복사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기사 내용 입수는 청년회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강석원이가 그것을 복사했다는 것은 누구인가 고자질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강석원 혼자 복사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일은 필시 청년학원 학생들과 함께 도모했을 것이다. 석원이 왜 몇 명이서 같이 한 건가? 양만석이 김기권에게 뚜벅 물었다. 김기권은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석원이는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끝까지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한다네. 누구야? 양만석이 다그치듯 다시 물었다. 실은 석원이가 10장을 복사해서 10명한테 나눠주면서 자기처럼 각자 10장을 복사해서 10명한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김기권이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기권의 말대로 강석원이 복사물을 1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강석원이 경찰부에 붙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 중 한 명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석원을 제외한 9명은 무사한데 왜 강석원 혼자만 붙들려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양만석의 생각에는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강석원만을 꼭 찍어서 고자질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리고 그건 평소 강석원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환이 그 10명에 끼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는 더더욱 억울하지 않은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강석원을 고자질한 그 한 명을 찾아내기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강석원도 이를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았다. 양만석은 다음 날 낮에 정도환의 집을 찾아갈 생각으로 김기권에게 아침을 먹고 홍학관으로 나와달라고 이르고 금성관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양만석은 청년학원에서 정도환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김기권과 함께 찾아 나섰다. 정도환의 집은 증심사 입구에 조금 못 미쳐 나무다리 건너 왼편에 자리 잡은 숲실 마을에 있었다. 홍학관에서 숲실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이나 걸렸다. 밤에 먼 길을 걸어 학원에 오기는 것이 쉽지 않을 듯 싶었다. 정도환의 집은 마을 들머리 큰 은행나무 옆이었다. 얼핏 보아도 수령이 100년은 되었을성 싶었다. 어느덧 은행나무 황금빛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나목이 되어 쓸쓸하게 서 있었다. 정도환의 집은 찌그러져가는 삼칸 홑집으로 살림이 궁색해 보였다. 몇 년 전 그의 아버지는 돌림병으로 세상을 뜨고 형이 장가들어 경찰부에 들어간 후부터 정도환은 홀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정도환은 나무를 하러 가고 없었다. 집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어머니가 쌀쌀한 날씨인데도 꾀죄죄한 적삼 차림으로 마당에서 혼자 콩타작을 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찾아왔다는 말에 정도환의 어머니는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칼과 함께 생고구마 몇 개를 바가지에 넣어 토방으로 내왔다.
김기권이 생고구마를 깎아 양만석에게 권했다. 도안이가 이틀씩이나 학원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요? 글쎄라, 학원이라면 엄매 부담도 좋아하던 놈이 뜬금없이 지 형 땀시 학원에도 못 댕기게 생겼담시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숨만 푹푹 쉬어보면이라오. 형님 때문이라고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께요. 그러면서 정도환의 어머니는 푸짐하게 큰아들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의 어머니의 말로 본디 그들은 남평에서 살았는데 큰아들 정도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마을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남평 보통학교를 졸업했단다. 일본말을 잘하여 남평에 있는 일본인 농장에서 섬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주인 눈에 들어 경찰부에 자리를 얻은 후에 식구들이 숲실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양만석이 토마루에 햇볕을 쪼이고 앉아 생고구마를 먹으며 도안이 어머니의 아들 자랑을 듣고 있는데 쭈뼛쭈뼛 나무찜이 사립작 안으로 들어섰다. 정도안이 집 안으로 들어서다가 양만석과 김기권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마당 한가운데다가 나무찜을 부리고 말았다. 선생님, 무사하시네요. 정도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버릇처럼 두 손바닥을 아랫배 쪽으로 내려 싹싹 비벼대고 있었다. 그런 정도환을 보자 양만석이 오히려 민망해졌다. 자네 형님을 좀 만나러 왔는데. 우리 형을요? 형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경찰부에서 자네 형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아마 강석원이도 자네 형님의 도움을 받았을 걸세. 양만석은 일부러 정도환의 형 이야기를 꺼냈다. 형 때문에 학원에도 못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는 말을 그의 어머니한테서 들었기 때문이다. 양만석은 자책감에 묶여있는 정도환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양만석의 말에 정도환은 한동안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만면에 엷은 미소가 흘렀다. 양만석과 같이 간 김기권도 힘을 주어 정도환의 손을 잡고 흔들며 밝게 웃었다. 선생님 말씀 들었지? 오해를 해서 미안해. 강석원도 오늘 중으로 석방될 거란다. 김기권의 말에 정도환의 미소가 한껏 환해졌다. 정도환은 양만석 선생이 무사해서 무엇보다도 기뻤다. 석방되어 일부러 자기 집까지 찾아와 준 것에 감동했다. 그리고 형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맺혔던 기분이 일시에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경찰부에 다니는 형 때문에 늘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청년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그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청년 학원에 다니면서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로부터 갖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형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형님 만나면 내가 고맙다는 말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다는 말을 꼭 전하게. 그리고 자네 내일부터 학원에 나올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도안이가 형한테 내 이야기를 했다던데. 선생님이 붙들려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한테 달려갔구만요. 그랬었구만. 양만석은 정도환의 등을 가볍게 토닥거려 주었다. 이날 양만석은 정도환을 데리고 나와
김기권과 셋이 우편국 후문 쪽에 있는 오뎅집 오이라 식당에서 점심으로 오뎅밥을 먹었다. 오이리 식당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오뎅집으로 일본 식당 못지않게 음식 맛이 좋아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양만석이 이곳에 와서 몇 번 먹어봤는데 스키야키와 사시미, 스시 맛도 괜찮았다. 오이리 외에도 본정에 일본인 부부가 하는 얏고라는 오뎅집이 있다. 그곳은 오뎅 맛보다는 덴뿌라가 더 인기였다. 그가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얏고의 깨꽃 덴뿌라가 먹을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만석은 일본에 있을 때 길가 노점에서 오뎅국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었다. 눈 내리는 날 노점 오뎅집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따끈한 국물에 술잔을 기울이며 향수를 달랬던 기억이 살아났다. 오뎅에다 겨자를 듬뿍 발라 먹고 나면 불이 붙은 듯 콧속이 얼얼해지는데 그는 그 맛을 즐겼다. 오뎅을 먹던 양만석은 문득 정읍 친구 김준영 생각이 났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김준영과 함께 오뎅집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김준영은 생선을 재료로 만든 교댕을 좋아했다. 김준영에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직 답장이 없었다. 정읍 집에 와 있다면 진작 소식이 왔거나 직접 광주에 찾아왔을 터인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서울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모양이다. 안광철의 소식도 궁금했다. 자신 때문에 큰 곤욕을 겪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걱정이 되었다. 오뎅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김기권과 정도환을 돌려보낸 양만석은 금성간으로 가는 길에 홍학관에 들렀다. 그는 장석천으로부터 아침에 강석원이 풀려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양만석은 장석천과 함께 강석원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강석원의 집은 경양방죽 옆에 있다고 했다. 홍학관에서 경양방죽까지는 숲실 가는 길보다 더 멀었다. 경양방죽은 끝이 아스라할 정도로 넓었다. 방죽 건너편 지평선을 이루는 들 한가운데에 태봉산이 전무덤처럼 봉긋하게 솟아있는 것이 보였으며 느티나무와 미루나무, 팽나무들로 애둘러 있는 경양방죽 주변에는 게딱지 같은 움막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양방죽 주변의 논에서 난리를 하는 뜨내기 품팔이꾼들이라고 했다. 아름드리 팽나무가 들어찬 경양방죽 둑길을 따라가자 찰방 송덕비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옛날 경양방죽 근처에는 전주와 장흥을 연결하는 전라좌도의 관로를 담당하는 경양도찰방이 있었는데 이는 전라도 6곳의 도찰방 가운데서 그 규모가 4번째로 컸다고 했다. 경양역에는 역원과 경양방죽을 관리하는 찰방이 있었다. 양만석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이곳에 찰방 송덕비가 많은 것을 보고 척이 놀랐다. 찰방은 품계가 육품관으로 화려한 직책은 아니었지만 덕망 높은 사람이 임명이 되어 민심을 샀던 것 같았다. 강석원의 집은 경양방죽 비각거리에서 가까운 들판에 있었다.
행랑채가 딸린 사악한 겹집으로 규모가 꽤 커 보이는 농가였다. 겉으로 보아 그런대로 살림이 포실해 보였다. 들판이라 바람이 거칠게 몰아쳤다. 그들이 찾아갔을 때 강석원은 10살 남팍의 더벅머리 남동생들과 나란히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초겨울 하루의 마지막 짧은 햇살이 강석원의 창백한 얼굴 위에 듬뿍 꽂혀 내렸다. 강석원이 그들을 보자 벌떡 일어섰다. 몸이 많이 상했을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여 일단 마음이 놓였다. 양만석이 강석원을 덥석가는 채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옆에 있던 장석천은 강석원의 시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몸은 어떤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괜찮아? 양만석이 강석원의 얼굴을 샅샅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저는 괜찮습니다요. 선생님은요? 나야 자네가 본 대로 아무렇지도 않네. 자네 걱정을 많이 했다네. 장석천도 강석원의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고 나서 사골꾸러미를 건네주었다. 몸보신하라고 선생님이 사골을 사오셨다네. 고맙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시죠. 걱정 말게. 햇볕이 좋은데 우리 여기 앉세. 양만석이 바람벽 아래 판판한 돌 위에 앉으며 강석원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세 사람은 돌 위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았다. 사립장 옆 잎이 떨어진 감나무에 벼슬이 붉은 수탉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강석원의 부모가 아들 몸보신 시키려고 사온 것인 듯 싶었다. 참, 부모님은? 외가에 혼사가 있어서 가셨구먼요. 상한 데가 있을지 모르니 지금 나랑 병원에 한번 가볼 텐가? 양만석은 강석원이 겉으로는 모알짱해 보이지만 골병이 들었을지 몰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이라도 한번 받아보게 하고 싶었다. 양만석이 그 자신이 취조실에서 단 하룻밤을 넘기는데도 생과 사를 넘나들듯 했는데 꼬박 나흘을 견뎠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싶었다. 괜찮습니다. 고문을 많이 당했지. 양만석의 무릎에 강석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떠올리기 싫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필시 강석원이 당한 고문은 고춧가루 물먹임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의도에서 누구와 같이 얼마만큼 복사를 했으며 복사물을 누구에게 전해주었느냐고 추궁하며 고문을 했을 것이 뻔하다.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니야.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었네. 헌데 왜 그랬는가? 끝까지 자네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버텼다니. 10명이 같이 한 일이었다는데. 장석천이 말끝을 흐리며 강석원의 오른쪽 눈 두덩이에 멍을 가볍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더니 눈두덩뿐만이 아니라 이마와 턱끝, 귀 밑 등에도 여기저기 푸르죽죽하게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춧가루 물 고문뿐만이 아니라 매질도 많이 당한 것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러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골병이 들었을까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더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지요? 강석원이 물었다. 함께 복사하기로 했던 청년학원의 나머지 9사람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도 발설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었다. 다들 무사하네. 헌데 석원이 자네 생각은 누구인 것 같은가? 장석천이 다시 물었다. 정도환은 아니네. 경찰부에서 나는 도환이 형한테 도움을 받았어. 도환이 형님이 저한테도 왔더만요. 그 사람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하라고 해서. 강석원의 그 말에 양만석과 장석천이 함께 놀랐다. 두 사람은 강석원의 말에 대해 잠시 각기 생각을 굴려보았다. 무엇 때문에 정도환의 형이 강석원에게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라고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설마 정도환의 형이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9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또 있단 말인가? 암튼 정도환은 오해하지 말게. 이번 일로 괜히 도환이가 오해를 받아서 이틀 동안 학원에도 나오지 않았다네. 해서 내가 기권이하고 도환이네 집을 찾아갔었네. 저도 정도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강석원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며 그렇게 말했다. 양만석은 그 말에 혹시 강석원은 자신을 밀고 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양만석은 강석원이 자신을 밀고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랐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될 일이지 굳이 찾아내어 적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찰부에 끌려가서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광복을 해서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앞으로 조국 광복 사업에 목숨 바칠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강석원의 목소리는 비장아리만큼 결의에 차 있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놀라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석원은 나흘 동안의 고통을 통해 사람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았다. 양만석은 아직 어린 나이에 그 같은 결의를 다진 강석원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해가 설핏해지자 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양만석은 몸도 성치 않은 강석원이 찬바람을 쏘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만 일어섰다. 당분간 학원에는 나오지 말고 몸조리나 잘 하게. 되도록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사코 그만 들어가라는데도 강석원은 왼손으로 허리를 짚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비각거리까지 따라 나왔다. 그의 걸음걸이만 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양만석은 그런 강석원을 보자 마음이 더욱 아팠다. 그는
경양방죽 팽나무 밑을 지나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를 돌아다 볼 때마다 강석원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양만석의 눈에 강석원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보였다. 양만석과 장석천은 시내를 향해 걷는 동안 말이 없었다. 강석원의 어른스러운 말이 두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었기 때문이다. 고통을 통해 터득한 강석원의 깨달음이 부러울 만큼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닭백이라도 한 잔 해야겠네. 양만석은 느티나무가 줄지어선 경양방죽둑 밑 주막 앞을 지나다 말고 걸음을 멈추어 섰다. 주렴도 없는 허름한 주막에는 덩그렇게 좌판이 놓여 있을 뿐 주모도 없었다. 한참 동안 주인을 찾는 소리를 내서야 꾀죄죄한 검정색 치마 저고리 차림에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는 초로의 여인이 움막 같은 방에서 기침을 쏟으며 기어 나왔다. 곤고한 삶에 지친 듯 여인의 얼굴이 잔뜩 흐려 있었다. 앞으로 강석원을 잘 지켜보게. 양만석이 단숨에 탁배기 한 잔을 쭉 들이키고 나서 말했다. 무슨 의미이십니까? 지금 강석원은 흥분 상태인 것 같네. 자칫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있으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잘 다독거려줘야지. 양만석은 강석원이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